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일태초부터 경제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 건국 신화에 깃든 먹고 사는 문제. 다른 학문과 달리 경제학은 현대인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어느 누구도 생산, 소비, 지출 등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경제 지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경제 지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새로운 경제 지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곤 한다. 경제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야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든가, 경제 관련 이론이나 모델이 정립되지 못했던 과거에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착각이다. 하지만 생산, 소비, 지출이라는 기초적인 경제활동은 인류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는 각 국가의 건국 신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명한 신화학자이자 시카고 대학 교수인 웬디 도니건은 그의 저서 더 임플라이드 스파이더에서 신화는 현미경 기능과 망원경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망원경 기능이란 신화의 내용이 일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내용과 세계관을 토대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신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철학관, 세계관, 자연관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현미경 기능이란 신화의 내용이 고대의 소소한 일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고대인의 경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바로 이 현미경 기능에 근거한 것이다. 건국 신화에 깃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각 나라의 건국 신화를 살펴보면 나라마다 문화적,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지녀서 서로 다른 내용들이 펼쳐지지만 공통적으로 반드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건국 신화의 주인공인 왕이 왜 해당 지역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건국 신화는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수단 중 하나였다. 지배계층은 특별한 존재로 자신들을 포장해 일반인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그들에게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했다. 이렇듯 지배계층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동한 개념이 건국 신화이다. 고대 국가는 여러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건국 신화는 이질적인 부족민들에게 새로운 통치자는 하늘에서 인정한 왕이며, 그러한 왕의 통치를 용인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많은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공고한 통치 수단이 되어 주었다. 지배계층의 집권이 그들 자신의 이익이 아닌 피지배계층의 번영을 위해서라는 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때 그들의 권력은 더욱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국가의 건국 신화에는 한 나라가 세워진 과정 등의 내용과 함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담겨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왕의 통치 이유로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은 삼국유사에 기재되어 있는데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환웅이 무려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라 이름 붙이니 그가 환웅천왕이었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과 수명과 역병과 형벌과 선악을 주관하여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관리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세상에 내려오는 장면이다. 환웅은 혼자가 아니라 풍백, 우사, 운사라는 세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 풍백은 바람을 주관하는 주술사이고 우사는 비를 주관하는 주술사, 운사는 구름을 주관하는 주술사로 모두 날씨를 관장한다. 이들은 당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이자 산업이라 할 수 있었던 농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주된 요소들을 의미한다. 즉, 나라의 가장 높은 어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 함께 데려온 사람들이 모두 농사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날씨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지배계층인 단군은 하늘의 아들인 동시에 농사를 번성시키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의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중국의 고대 신화라 할 수 있는 사망오제에서도 농업 생산성을 중시하는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사망오제 중에서 사망은 보편적으로 포키이어와 신농을 가리킨다. 사기에 기록된 중국의 고대 신화 내용을 보면 포키는 팔개라는 글자를 만들었으며 업과 가축 등을 기르는 일을 관장했던 신으로 나온다. 또한 신농은 나무를 잘라서 쟁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100가지 나무를 맛보아 의약을 발견하고 시장을 열어서 물물 교환의 이로움을 전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의 건국 신화에서도 아마테라스가 그의 후손을 시켜 인간에게 별을 가져다주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집트의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오시리스 역시 경제활동과 관련된 인물이다. 오시리스는 자연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식물의 수확기에 죽었다가 새싹이 돋을 때 되살아난다고 하여 죽은 자의 신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는 생명을 관장하는 신임을 의미한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오시리스가 여동생 이시스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시스를 통해서 여자들에겐 곡식을 빻는 법과 사무로 실을 만들어 옷감 짜는 법을 가르쳤고 남자들에겐 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가정생활에 관해 가르쳤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를 통해 태초부터 경제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류의 모습 또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가 진화하면서 신분제도가 태동하다. 인류 역사에서 경제활동을 처음 목격할 수 있었던 시기는 신석기 시대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인류가 한 곳에 모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업의 발명 이전에는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 계획을 세우거나 효율성을 도모하기가 어려웠다. 사냥이나 채집활동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획이 가능해졌고 사냥하는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 가축 키우는 사람 등으로 분야가 나누어졌다. 분업이 발생한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핀 공장의 예시를 통해 분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핀 공장에서 철사를 펴는 일만 하는 사람과 철사를 붙이는 일만 하는 사람 등으로 일이 분업화되어 있어 생산성이 늘었다고 묘사한다. 스미스의 묘사처럼 분업은 생산활동에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신석기 시대의 인류는 이미 분업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런 과정이 진전되면서 분업의 형태가 더 세분화되고 고착화되어 최초의 직업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사냥꾼, 농부 등 생산활동과 관련 있는 직업들만 존재했었다. 하지만 분업과 농사기술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겼고 그로 인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는 직업인 주술사, 추장 등의 직업도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 중 하나인 신분제는 생산성이 올라가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단군 신화 역시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단군 신화 속에 등장한 풍백, 우사, 운사의 이야기에서 당시가 생산활동과 관련 없는 직업군이 형성된 단계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 선조들이 고조선 시대부터 분업이라는 가장 고전적인 생산성 향상 수단을 생각해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분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단군이라 칭하는 지배계층은 자신들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권력 형성의 근본 원인이 되는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지배계층은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런 모습이 풍백, 우사, 운사로 투영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 선거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 관련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과 일면 비슷해 보인다.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현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설득하는 노력은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온 셈이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태초부터 경제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이었습니다.